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추운 날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로 30 후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정말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 동안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으며 사람은 역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혼을 하고 혼자서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길을 택하게 됐는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며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실 것 같네요. 저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엄마와 단둘이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사고로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과부가 된 엄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안 하시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시며 희생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제 편이셨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 보통 한 번씩은 반항 같은 걸 하잖아요. 저도 여느 아이들처럼 예민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엄마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시험을 봤던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시험을 망치고야 말았어요. 항상 반에서 나름 3등 안에는 들었는데 딱 봐도 이번에는 10등 밑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 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이불을 둘러쓰고 속상해서 울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딸 저녁 먹어야지. 됐어, 안 먹어. 엄마나 먹어. 그래도 먹어야지. 배고프면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법이야. 어서 와,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해놨어. 먹기 싫더라도 엄마랑 맛있게 먹자. 얼른. 아니, 먹기 싫다는데 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19살인데 엄마는 내 의사를 존중해주면 안 돼?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먹겠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냐고. 언제까지 우리 딸 이러면서 시시때때로 간섭하려고 그러냐고. 지겨워 죽겠어 정말. 빨리 문 닫고 나가.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이렇게 제가 짜증을 내고 막말을 일삼아도 제게 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유치원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제가 가엾고 불쌍해 보였는지 회초리보다는 사랑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단 엄마니까, 나를 낳아주신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나쁜 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식탁 위에 무슨 병원 검사 결과지 같은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고 호기심에 이건 뭐지? 하고 들여다보게 되었죠.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본 순간 충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엄마가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결과지였어요. 항상 제 보호자가 되어 저만 바라보며 사시는 엄마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먹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래서 들어온 엄마는 제가 그 종이를 들고 있자 눈치를 채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먼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이겨낼 거야.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시던 분이셨어요.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엄마는 제가 지금껏 알았던 엄마와는 달리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셨어요. 날이 갈수록 얼굴색은 안 좋아지셨고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정말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하루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모습을 본 엄마는 오히려 저를 더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어. 요즘 유방암은 암도 아니야. 아마 약이 독해서 그럴 거야. 수술도 잘 끝났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 엄마는 우리 딸 놔두고 안 죽어. 그러니 유난 떨지 말고 가서 공부해.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유방암도 잘못하면 죽는 사람들 수없이 많다고 하던데. 근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 그건 운이 안 좋은 거고 이 엄마는 쉽게 안 죽어. 그 대신 엄마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암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엄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우리 딸. 그러니 엄마랑 약속 하나 하자. 엄마도 꼭 이 병 나을 거니까 우리 딸도 엄마 그만 신경 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보겠다고. 만약 그래만 준다면 엄마는 이 지독한 암이 싹 없어질 것 같아.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는 본인도 힘이 들면서 저를 더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엄마의 바람뿐이라는 걸 알고 열심히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힘겨워하실 때도 저는 독하게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런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신 분은 엄마셨고 거짓말 같게도 엄마의 병은 점점 좋아지셨어요. 엄마는 그 힘들다는 치료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다시 건강한 제 엄마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모녀 사이는 더욱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으러 다니기도 했고요. 보통 20대 때는 남자친구와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저는 제 옆에 엄마가 있었기에 남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이제 엄마 좀 놔주고 남자 좀 만나. 이러다 노처녀 돼서 늙을 때까지 엄마 괴롭히는 거 아니야? 에이, 엄마 무슨 소리야. 다 때가 되면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나 인기 많아. 학교에서도 나한테 대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축구공처럼 뻥 차버렸어. 나 잘했지. 아이고, 못 산다 내가 못 살아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며 장난도 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엄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첫 남자이자 첫 남편이었죠. 저는 회사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때 옆 부서에 새로 이직한 팀장이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우연히 둘이 바다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평소에 눈여겨봤다면서 말이죠. 좀 당황스러웠어요. 회사에서도 몇 번 마주치지도 않고 말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고백이라뇨? 하지만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책임감 있다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고 수줍게 제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는 참 순수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갖고 결국 못 이기는 척 저는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비해 너무 씀씀이가 컸다는 거였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벤츠였고 정장도 고급 정장에 시계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계도 차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물어보니 아버지는 건물 관리하시고 어머니는 부동산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딱 보니 좋은 부모님을 만나 복에 겨운 생활을 하는 듯 보였죠. 매달 대출금을 갚을 걱정하며 사는 저희 집과는 비교가 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할 사람은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괜시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씀씀이가 컸을 뿐이지 제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의 시간을 함께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이라는 긴 여정에 함께 발을 들이게 되었죠. 결혼이 결정되고 나니 이제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게 된 시어머니의 인상은 썩 좋지가 않았어요. 평범한 집안이란 이유로 저를 탐탁지 않게 보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무슨 사람을 신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 니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어머님이 혼자 고생 꽤나 하셨겠구나. 그래, 어머님은 뭐 하시니? 네, 어머님은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 하고 계세요. 어머, 분식집? 그 김밥이랑 라면 파는 데 아니야? 그거 팔아서 몇 푼이나 남는다고. 네, 맞아요. 분식집 하시면서 저 대학까지 보내주신 훌륭한 분이세요. 누구보다 제게 소중한 분이시고요. 저는 은근히 저희 엄마를 깔보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투로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건 됐고 너 혹시 빚은 있니? 대출금 같은 거 말이야. 요즘 학자금 대출이니 캐피탈 대출이니 이런 거 빌리고 시집 와서 시댁에 돈 갚아달라고 하는 며느리들 많다고 하더라고. 난 그런 개념 없는 며느리는 드릴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런데 말해봐. 있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며 제가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더군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빴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로 예비 며느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표정이 확 나빠지자 시아버지라는 분이 나서주시더군요. 아니, 당신은 인사드리러 온 애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오기 전부터 그런 말 하지 말고 잘해주라고 했잖아. 분위기 깰 거면 나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 불러서 갑질이야? 그리고 아가,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네 시엠이 될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해하거라. 그리고 나는 네가 이렇게 와준 거에 대해 대환영이야.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칭찬하던지. 난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예비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의 기분을 풀어주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아니셨다면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좀 찜찜한 마음을 갖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기쁘게 안아주셨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시모처럼 아무 부담도 안 주셨어요. 그저 제가 잘 사는 모습이 당신의 행복이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엄마의 든든한 응원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초반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더 이상 밤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함께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죠.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결혼은 신혼 3년 후부터가 진짜라고 했던가요? 결혼 3년 차부터 이 행복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댁 식구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죠. 결혼식 이후 시모와 제 사이는 서먹서먹한 관계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게 결혼 이후에도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시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싹싹하게 어머님, 어머님 하고 안 했더니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 건 기본이고 제가 어디 식당 가서 적립이나 할인을 챙기면 가난한 집안이라 거지 근성이 몸에 배었네 라고 하며 막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던 남편도 이때부터 조금 이상해졌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 비밀번호로 잠궈놓기 시작했고 유난히 야근도 잦아졌어요. 심지어는 밤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잠시 갔다 온다면서 몇 시간씩 돌아오지 않기도 했고요.
이럴 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발동하는 건지 쎄한 느낌이 들어 저는 남편이 나갈 때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차를 몰고 밤거리로 들어가더니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서 같이 어떤 유흥업소로 들어가더라고요. 한두 번 와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그런 적 없다고 딴소리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뒤따라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간 영업시간이 10시에 끝나니 그 이후에는 불법으로 문을 닫고 단골 손님 위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술에 취해서 어슬렁 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고 못 봐주겠던지 저는 인사불성인 남편을 잡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와? 다 봤어. 유흥업소에서 뭐 했어? 업소년이랑 자고 왔지? 저는 찍은 사진을 눈앞에 갖다 대며 소리쳤어요. 그러니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금세 표정을 싹 바꾸면서 말하더라고요. 뭐야? 스토커야? 거길 왜 따라와? 그리고 이건 내 사생활이야. 어이가 없어서 숨이 턱 막혔어요. 뻔뻔하기 그지없었죠. 업소 다니는 게 자랑이야? 남자들 회사 일하면 다 이런 데 다니는 거 몰라? 바깥 일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야. 이거 이혼 사유도 되는 거 몰라? 당신 이혼 당하고 싶어? 그래, 이혼해. 마침 나도 질렸는데 잘 됐다. 우리 엄마한테 가서 이혼한다고 말해보든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에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그래서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당신 이런 더러운 곳 다니는데 이해해 주실 부모님이 어딨어? 저는 그렇게 엄포를 하고 다음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 편이 되어준다거나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았어요. 평소 나를 싫어하는 시모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보세요. 남편이 업소에 다닌다고요. 한두 번 간 것 같지도 않고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대충 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뭔 대수냐는 듯 말하시더군요. 뭐야? 지금 이것 가지고 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뭐 어째서? 대한민국 남자들 이런 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니? 밖에 나가봐라. 이런 유흥업소 널리고 널렸어. 왜 이렇게 많겠어? 결혼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 아니냐. 넌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니?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 어떻게 인생을 산다고 원? 저는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조금의 기대는 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이런 데를 가면 여자 안 치고 선을 넘어버린 행동들을 한다는 거 저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니까요. 그건 분명 시모도 알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시모의 말을 듣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남자 끼고 호빠 가서 놀아도 되겠네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냐고요? 남자랑 여자랑 같니? 네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눈꽃만큼이라도 남편한테 잘해줘서 봐라. 남자가 저런 데 다니는 건 다 여자가 성에 차질 않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여자 누군지 몰라도 별 볼 일 없는 너보다는 낫겠다. 넌 이혼 안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이거사. 저를 오히려 업소녀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시모의 말에 기가 차서 저는 더 이상 이 가족들과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문을 박차고 나와서 혼자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연거푸 술잔을 들이마시며
이런 결혼 생활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돈 좀 있다고 거만하게 나오는 집안 시모, 자기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남편과 계속 살면 제 인생이 불행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게 되었죠. 이 사람과 이혼 소송까지 가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해. 당신이나 당신 같은 집구석이랑 도저히 진절머리가 나서 못 살겠다. 당신 집안은 어떻게 아버님 빼고 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없니?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시누이나 다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결혼 생활 못하겠다. 그러니 이혼해. 당신도 그걸 원해서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 뭐? 이혼? 어이가 없네. 술집에서 여자랑 한번 자고 왔다고 이혼? 이게 무슨 밥 먹듯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네. 내 인생 종치려고 작정을 했어? 난 이혼 못하니까 소송을 걸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렇게 착하고 다정했던 남자가 왜 3년 만에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무지 참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웬일로 시어머니가 몸에 좋은 거라면서 영양제를 챙겨 오셨더라고요. 꼭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저한테 갑자기 잘해줄 리가 없던 터라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영양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어떤 약인지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세상에나 전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이건 영양제가 아니라 경구 피임약이었더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한테 피임약을 먹이는 시모라니.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영양제 아니고 피임약이잖아요. 세상에 며느리한테 피임약 먹이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지도 않고 되려 뻔뻔하게 말했죠. 야, 너 같은 게 애라도 봬서 우리 아들 발목 잡으면 어쩌려고.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뭐요? 진짜 이 여자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도저히 어머니라는 말을 못하겠네. 저기요. 저 당신 아들한테 이혼 통보했어요. 근데 이혼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게 바로 당신 아들이에요. 가서 당신 아들한테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사정 좀 해주세요. 당신처럼 개념 없는 남편을 보면 구역질이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뭐 인연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죽고 싶어? 저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음성을 뒤로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였어요. 제 인내력의 한계가 다다른 시점이요. 아마 이쯤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었냐? 이혼 안 해주면 이혼 소송 걸어서 이혼하면 되지. 라고 말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냥 이혼 소송을 걸면 저만 불쌍한 사람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혼 소송에 제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은 다음 실행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모와의 통화 내용도 다 녹음을 했었고요. 며느리에게 피임약을 먹여 이혼을 강요한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로 모아 나중에 탈탈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왜 이혼을 안 해주는지 아시나요? 바로 회사 때문이에요. 저와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분명 이혼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 걸 알아서겠죠. 그리고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하는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도 한 방을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던 과정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에게 너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어머니가 심장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분식집에서 혼자 계실 때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가게에 들어온 손님 때문에 겨우 발견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울면서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제발 아무 일이 없기만을 기도하며 병원에 갔지만 도착해서 의사의 표정을 봤을 때 저는 늦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산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빠른 시간 내 치료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3분 전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을 과부가 돼서 재혼도 안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 하면서 저를 키워주신 엄마. 엄마는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 우리 엄마 미안해. 이렇게 나를 두고 가지 마. 이제 엄마하고 둘이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 해. 제발 가지 마.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저는 거의 실신할 정도로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병원이 떠나갈 듯 엄마를 불러보아도 엄마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슬픔에 잠긴 채 장례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도 실감이 나질 않아 빈소에 차려진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고 울다 실신하다 다시 깨어나 울기를 반복했죠. 보통 우리나라들은 딸은 상주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상주가 되어야만 했어요. 제게는 아빠도 형제들도 없었거든요. 바로 제 옆에 있어야 할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타깝게 됐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사실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사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아무튼 시간 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들릴게. 이러고 전화를 끊더군요. 같이 문상객들을 맞이해야 할 남편 놈은 장모가 죽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그래도 인간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무심하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오더군요. 장례식 첫째 날 시댁 식구들은 정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야 남편이 잠시 얼굴만 비치고는 바쁘다며 돌아갔고 곧이어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평소엔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찾아오니 인사는 건넸습니다. 그런데 빈소를 나온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장례식장에 붙어있는 골방으로 부르더군요. 지쳐있던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앞에 세워두고는 팔짱을 끼고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많이 힘들겠지만은 장례식을 꼭 3일장을 치를 필요가 있니? 내일 모레 토요일에 네 시누이 결혼식인 거 알지? 재수없게 장례식 날 결혼식 올릴 순 없잖아. 그러니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낙골당으로 모셔라. 어차피 넌 가족들도 없어서 오래 놔둘 필요도 없잖아. 사부인도 빨리 하늘나라로 가길 원하실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시누이 결혼식을 해야 되니 장례식 그만하고 납골당으로 모시라뇨. 그래요, 언니. 하필 이럴 때 돌아가셔서 제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 이렇게 배웅해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언니도 우리 엄마 말처럼 어머니 보내드려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언니 때문에 재수 없어서 저 결혼 망가지면 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시모도 모자라 이제는 시누이까지 고인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 인연들아? 니네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니네 부모가 죽었다면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이런 천하의 죽일 년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 년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어디에서 제게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머리채 잡는 것도 모자라 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던져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하지 못해? 라고 시모라는 인간의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저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분노하고 그들에게 달려들었죠. 결국 그들은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서는 결국 쥐새끼처럼 도망가기 바쁘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들에게 인간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꼭 복수를 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한바탕 울분을 토하고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고이 지켜드리고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엄마를 모셨습니다. 납고람 앞에 엄마와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을 걸어놓고 내가 잘 사는 모습 지켜보라고 말을 하고 저는 어느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곳은 시누이의 결혼식장이었어요. 제가 받은 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니 시모와 남편은 곱고 멋있게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가증스런 얼굴을 하며 축하 인사를 받는 그 사람들을 보니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하객들 중에는 저희 회사 상무님 직원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본 한 곳은 시누이 시댁인 신랑 쪽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상이 좋고 신랑 또한 인상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런 좋은 집안에 시누이라는 여자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참 불쌍해 보이더군요. 시누이의 실체를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저는 그때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켓을 벗어던지고 입고 있던 옷은 바로 다름 아닌 상복이었거든요. 결혼식장의 상복이라니 이 말도 안 된 광경에 모든 하객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여자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별꼴이야. 결혼식장에서 상복이라니. 아, 그러게. 정신이 돈 여자 아니야? 이렇게 수군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전 그 신랑 쪽으로 가서 시댁의 실체를 다 폭로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15년이 이혼시키려고 피임약을 먹였던 녹음본, 장례식장에서 재수 없으니 빨리 장례 끝내라고 협박을 했던 것들을 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틀어버렸습니다. 녹음 소리가 잘 안 들리자 저는 그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읊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신랑 쪽 부모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장가보낼 저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제가 증인이에요. 어떻게 며느리 친정엄마가 죽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런 집안에 아들을 장가보낼 생각입니까? 라고 울분을 토하며 떵떵거리며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저를 부축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인연이 왜 남의 잔치에 와서 기름을 붓고 있어? 이거 모욕죄로 형사 고소감인 거 몰라? 어서 당장 꺼지지 못해? 라고 하며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또한 이게 무슨 짓이냐며 둘이서 쌍으로 달려들더군요. 시모와 남편은 결국 제 계획에 넘어가고 만 순간이었어요. 제가 원하던 그림이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제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시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신랑 측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모의 악질적인 모습이 천하에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웃으면서 한마디를 해주었죠. 바보 같은 인간, 이제 어쩌나? 니네들 그 더러운 실체가 드러나서 이번에는 네 딸이지만 네 아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두고 봐. 라고요. 그 결혼식 이후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 신랑 쪽에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만 아니었다면 곧장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게 했던 행동들을 보고 신랑 쪽 부모님들이 좀 더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달도 안 돼 시댁과 시누이의 본 모습을 알고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먼저 시누이부터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저는 법원에 모든 증거들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인간과 법적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저는 그 시모라는 여자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결혼식 사건 이후 남편은 한순간에 개쓰레기로 회사에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소문을 냈냐고요? 아니요. 그날 하객으로 참석했던 회사 동료들이 소문을 내주었습니다. 천하의 쓰레기가 따로 없다면서 말이죠. 회사에서는 능력 좋고 착하기로 인정받은 남편이었지만 그 소문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더군요. 그로 인해 회사에서 왕따가 된 전 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고개 숙이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제야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저와 남편과의 인연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저를 포함해 누구 하나 웃은 사람은 없었어요. 참 허망할 뿐이었죠. 정말 축복을 받으며 잘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혼자가 된 저도 그렇고 이혼당한 시누이, 회사에서 왕따당한 남편, 그런 자식들을 봐야 되는 시모, 누구 하나 좋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이혼을 확정받고 얼마 전에 엄마가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혼자 있을 때는 두렵기도 했어요. 이 세상에 정말 혼자라는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엄마를 보고 오니 용기가 생기더군요. 이런 모습을 엄마가 원치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꿋꿋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말이죠. 힘든 시간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법도 적응해가며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라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